이어서 고전 산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 시가를 상대적으로 좀 짧게 했는데요. 고전 산문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좀 조절해봤습니다. 먼저 고전 산문에서는 2020B9랑 2020B10번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진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구성, 액자식 구성, 특히 이중 액자 구성이었는데 이 구성과 문학사에서의 애정 전기 소설, 그리고 문안과 답안의 유기성, 그리고 내용과 형식의 유기성, 이 문학 작품 자체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성에 또 주목해서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작성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을 보면 김진사가 현재 슬퍼하는 이유를 A에서 찾아 서술하시오. 그리고 나의 서사 구조를 고려했을 때 기억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이 무엇인지 쓰고, 또 니은 유형의 심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유형의 심리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로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는 운영전이고요. A는 여기에 있죠. A에서 이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의 전략 중거리를 먼저 보면 유영이 지금 김진사와 운영을 만납니다. 그래서 운영과 김진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유영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 유영과 김진사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유영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서 유영이 한 말이죠. 유영이 뭐라고 했냐면, 두 분은 다시 만나셨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요. 원수 같은 종놈이 이미 죽었으니 분도 풀렸을 터인데 어찌 그리도 하염없이 비통해 하십니까? 다시 인간 세상에 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사가 눈물을 거두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A죠. 이제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대왕은 우리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계보다 덜하지 않거늘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밤 서글퍼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대군이 몰락하여 궁궐의 주인이 없어지자 새들은 슬피 울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졌으니 이것만 해도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이게 먼저 슬픈 이유 첫 번째가 나왔죠. 그리고 게다가 두 번째가 또 나옵니다. 새로 전쟁을 겪은 뒤 하려하던 집은 잿더미가 되고 고운 담장은 무너져 내려 오직 섬돌의 꽃과 뜰하게 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봄빛은 예전 모습 그대로이거늘 사람 일은 이처럼 바뀌었으니 이곳에 다시 와 지난날을 추억하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슬픈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대군이 몰락해서 슬픈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지금 자연은 그대로인데 이제 인간세가 다 과거사가 됐다.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인사가 무상한 거죠.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를 보면 이 김진사가 왜 슬펐을까 얘기가 나오죠. A. 그래서 찾아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이유는 대군이 몰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두 번째로는 이 찾아 쓰라고 해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봄빛은 예전 그대로인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이처럼 바뀌는 것에 무상감, 인생 무상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의 서사 구조를 고려했을 때 기억과 니은의 서사적 기능을 각각 서술하고 니은이 유형의 심리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보면 이제 산새 울음소리 하고 잠에서 깨어난 거,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니은은 김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유형이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지금 나죠. 근데 이 부분에 이 내용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김진사와 운영이 자신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화 1이죠. 내화 1. 그 이 유영과 김진사가 만난 게 내화 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 둘러싸고 있는 외화가 여기 있죠. 외화. 근데 이 외화가 바로 유영이 취해서 잠이 깜빡 들었다가 산새 소리에 깨워서 다시 온 게 바로 이 외화입니다. 그럼 기억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내 꿈에서 깨게 하는 거, 강몽하는 거. 그래서 강몽에서 외화로 오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기억은 유영의 강몽에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 이제 내화의 증거물이 됩니다. 니은은 아까 김진사가 쓴 책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게 진짜 꿈인지 아닌지 몰랐을 텐데 어쨌든 김진사가 진짜 썼던 책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마냥 꿈은 아니고 이 꿈속에 나왔던 대화들이 다 진짜였구나 하는 증거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사 내와 외화를 연결해주죠. 이 서사들을 연결해서 개연성을 더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니은에서 유형의 심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유형이 서글프고 망연자실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보면 인생 무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액자식 구성인데 이중 액자식 구성이죠. 그래서 내와 1이 있고
내화 이가 있고 또 이를 다시 외화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중액자 구조죠. 근데 이 내화 1이 바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내화 2에서 유형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형이 이제 꿈을 깨고 나서 외화에서는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면 사실 내화 1에서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특히 이 사랑이 되게 비극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비극적 사랑이 나오는데 유형이 그래서 이제 근데 다시 만났는데 뭐가 슬프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쨌든 다시 만났는데 뭐가 슬프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사가 사랑이 슬픈 게 아니라 대군이 몰락한 건 인생 무상 때문에 슬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화 2에서의 주제라고 하면 내화 1에서의 주제는 비극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화 2에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죠? 인생 무상이죠. 인생 무상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 종국의 궁극적을 다 바깥으로 싸고 있는 이 외화에서의 주제도 인생 무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 이 작품의 주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인생 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작품에서 내화에 국한해서 이거를 얘기를 해본다면 비극적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B9번에 나와 있는 맥락 전체를 고려했을 때는 인생 무상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로 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B10번과 되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B10번도 보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가와 나를 읽고 보기에 참고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에 대해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생규 장전이고요. 나 계속해서 운영전입니다. 그래서 가는 애정 전기 소설의 서사 문법을 보여준 대표적인 작품이다. 나는 가에서의 특징도 나타나지만 애정 전기 소설의 서사 문법과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 복잡한 인간관계 설정, 앙희근현 인물의 등장, 적강 모티프의 사용, 작품 분량의 확대, 현실성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그 작성 방법을 보면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을 두 가지 쓰고 각각의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라고 나오고 나에서는 소설의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고 그 기능을 서술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이걸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애정 전기 소설. 그래서 이 애정, 남녀의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과 전기, 기이한 것을 전하는 것을 하나씩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정은 사실 이 삽입시를 통해서 그 인물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삽입시와 연결되고요. 또 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이한 요소, 그래서 명언 모티프 혹은 인기 교환 모티프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가 결합하는 이 모티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요. 나에서는 보기에 A에 해당하는 부분, 적강 모티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쓰고 이 기능을 서술하면 되는데 이 기능이 사실 B9번의 내용과 연관되는 재미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A로 한번 가볼까요? A는 지금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쓰시오죠. 보기에. 그래서 나에서 그 A를 보면 여기 보면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신선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곁에서 모시고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상제께서 태천궁에 납시어 내게 동산에 가실 따오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반도와 경실과 금련자를 많이 따서 사사로이 운영에게 몇 개를 주었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세로 유배되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을 받았지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상에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잘못을 해가지고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받는 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유배를 간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이 적강 모티프와 연관이 되죠. 왜냐면 원래 천상적 존재가 하늘로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이 형벌, 이 고통이 모두 끝나고 이제는 옥황상제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삼천궁에 올라 상제 곁에서 시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해오리 바람 수레를 타고 내려와 속세에서 예전에 논의던 곳을 찾아보곤 한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와 관련된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받았지요를 쓰면 되는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적강 모티프를 활용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걸까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이 기능이 뭘까라고 하면 아까 B9번의 이 이중액자식 구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죠. 여기는 첫 번째 이 내화 1에서는 비극적 사랑이었는데 내화 2에서는 사랑이 슬픈 게 아니고 인생 무상으로 슬퍼라고 얘기하고 외화에서 다시 인생 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김진사와 유영의 얘기를 보면 김진사가 유영한테 얘기를 한 걸 보면 사실 여기서 자신은 이제 되게 지극한 즐거움을 여기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적강 모티프 이 부분에서 보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 고통을 다 끝내고
이제는 다시 옥황상제 곁에서 용서를 받고 시중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강 모티프라는 건 사실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유배에 돼서 인간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게 사실 정해진 형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만 딱 정해진 고통을 받고 나면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이 사랑이 엄청 비극적인 게 아니라 그 순간 되게 고통스럽고 비극적이지만 나중에는 꼭 해소되고 이렇게 다시 좋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B10번에 나와 있던 이 적강 모티프가 어떤 기능을 하냐라고 하면 이 사랑이 엄청나게 비극적이지는 않은 그 사랑의 비극성이라는 것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또 B9에서 우리가 다뤘던 이중액자 소설에서 내와 투와 외화에서 이 주제가 인생 무상과 연결되는 것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사실 또 구운몽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리고 구운몽이 왜 생각이 났냐면 이 작품이 사실 우리가 그 적강 모티프 그러니까 적강 모티프나 혹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적강 모티프와 함께 같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천정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맺어진 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뭔가 썸씽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간세에 나와서 인간세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또 연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천정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랑이 그냥 뭐 단순한 뭐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서까지도 맺어졌던 그 인연이라는 것에서 인연을 되게 강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천정연이었던 사랑이 엄청 힘들어지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랑이 고대도 힘든데 천정연이기까지 했던 하늘에서 맺어주기까지 했던 사랑이 되게 고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게 사랑의 비극성을 강화시키는구나. 적강 모티프로 인해서 사랑의 비극성이 강화된다라고도 분명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에서는 B9도 그렇고 B10도 그렇고 또 이 전체 인용된 지문에서 이 적강 모티프가 이 사랑의 비극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랑에서의 그 비극적인 면만들 그 고난은 예정되어 있는 고난이었고 끝이 있는 고난이었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비극성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었던 형식 스키마라는 것이 저는 또 중요하게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용을 달달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작품 문제를 풀 때 어떤 조건, 어떤 질문, 어떤 뭐 발문 한정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정연이라는 것을 적강 모티프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맥락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전에 내와 1에서의 그 비극적인 사랑이 엄청나게 비극적이다. 왜냐하면 하고 풀어낼 때 관련된 지문이 뭐 다른 지문이거나 또 접근하는 방식이 뭐 보기에 주어진 이론이 달라지면 사실 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린 철저하게 B9와 B10에 주어진 발문과 지문 보기 작성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이 비극성을 약화한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구운몽이 생각났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구운몽도 마찬가지로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구운몽은 또 다른 다른 비슷한 구성을 가진 작품들과 또 비교해봐도 되게 독특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여튼 그 부분보다도 일단 구운몽에 우리가 주제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먼저 성진의 삶에 주목을 해서 불교적인 가치관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양소유의 삶을 주목을 하면 이게 사실 불교적 작품이 아니라 엄청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한 작품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뭐 쉽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외화의 성진이 있고 내와의 양소유가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 구문 같은 경우에 더 복잡해서 더 이렇게 이 구성을 더 쪼개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성진에 이렇게 한정했을 때는 이 양소유의 삶을 다 살고 성진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욕망했었던 그 삶인 양소유의 삶을 다 살고 근데 이 양소유로서의 인생이 결국에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다시 이걸 깨달음으로 가기 때문에 불교적 깨달음으로 가기 때문에 불교적 가치관을 추구한 작품이다. 불교적인 주제가 들어간다라고도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화에 주목했을 때 그리고 결말부에 주목했을 때죠. 근데 이 두 번째로 또 양소유의 삶을 주목을 해보면 사실 구운몽이란 작품의 절대적인 분량 자체가 양소유가 되게 그 수신제가 칠국평천하라는 그걸 이루는 양반 그 남성 사대부 남성으로서의 최고의 삶을 이루는 그 작품으로서 그 분량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이 작품은 결국에 유교적인 가치, 그 엄청나게 세속적인 그 가치를 추구하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뭐 구운몽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을 공부하실 때 이게 한 가지 어떤 주제가 딱 이것이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연구자나 뭐 관점에 따라서 이러이러하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 국한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기에서 사실 이 A 말고 인용된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집 같은 경우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2021 B8번입니다. 심청전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진짜 정말 재미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문제도 오늘 같이 다룰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심청전 같은 경우에서 특히 이 나의 부분에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인물관계를 기능 측면에서 분석할 때 기억의 역할을 쓰고 기억이 심청의 인물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억이 누구냐면 장승상댁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인물이 심청의 인물 형성에 어떻게 기여를 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이 부인이 어쨌든 심청이한테 우호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조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모 생각하여 남의 부모도 공경터니 오늘 승상 부인께서 없어 권하신 뜻이 미천한 줄 해지 않고 딸을 삼으려 하시니 모친을 다시 배운 듯 항손 감격하와 마음을 들 곳이 전혀 없어 부인의 말씀을 조짜하며 몸은 연기하오나, 그러니까 부인이 나를 딸을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부인의 딸로 가면 내 몸은 아주 편안하겠다는 거죠. 근데 안 원하시는 우리 부친 조석 공양가 사철 의복 니라서 돌보리까 구휼하신 은덕은 사람마다 있거니와 나에게 있어서는 남다른지라 부친 모시옵기를 모친 겸 모시옵고 우리 부친 날미끼를 아들 겸 믿사오니 내가 부친 곳 아니시며 이제까지 자랐으며 내가 만일 없게 되며 우리 부친 남은 해를 마칠 길이 없사오며 오조의 사정 서로 의지하여 내 몸이 맞도록 같이 모시려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인은 심청이 너 너무 괜찮다, 내가 널 딸 삼아줄게,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돼 라고 했는데, 심청이는 사실 뭐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약간 감사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심청이는 여기서 감사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 뜻은 고맙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 편안했지만 우리 아버지를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향한 그 효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그냥 모녀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아빠는 진짜 나를 엄마이자 아빠로 나를 키워줬고 또 나는 아빠한테 딸이자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심청이가 오히려 효라는 것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 장승상댁 부인이 나타나서 이 효라는 심청이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 궁극적 효를 좀 방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인물 형상화에 기여를 하냐면 이 심청이가 지니고 있는 효가 뭐 되게 단순하고 수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효가 아니라 진짜 엄청 주체적이고 되게 자신을 되게 뭐랄까요, 불태워서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되게 적극적인 정신의 효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형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객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추구하는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체주인공이죠, 보통. 그래서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을 추구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이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조력자라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자 혹은 뭐 적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적대자나 조력자 이런 것들을 영웅소설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영웅소설의 개념에서 반대자, 적대자, 뭐 예를 들면 유충렬전에서 유충렬과 정한담은 서로 대결하는 구도죠. 그래서 유충렬이 적대자인 정한담에 대항해서 지금 뭐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자, 적대자는 정한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많은 영소설들에서 어떤 주인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어떤 뭐 사람이 내려오거나 뭐 동물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노인 도와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인공이 뭐 추구하고자 하는 효, 효 이런 가치들을 추구할 때 이 주인공이 있을 때 이 주인공이 진짜 도와주는 뭔가 되게 신이한 물건을 주거나 뭐 하늘의 복음을 주거나 이런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조력자라고 부르지만 이에 대치되는 대별되는 사람을 우리가 반대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봤을 때 우리가 심청이한테 그냥 우호적이라고 해서 이 장승상태 부인이 조력자인 게 아닌 이유가요. 심청이는 효라는 가치를 추구하죠.
근데 이 심청이가 이 심청이를 사실 그 장수왕 때 부인이 자신이 딸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럼 딸로 삼는 순간 이제 그러니까 심청이가 딸이 돼서 이제 아버지한테 심청이가 진짜 하려고 했던 궁극적 효를 다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를 추구하는데 오히려 부인은 반대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런 주체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 조력자 반대자의 개념을 막연히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 주인공한테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조력자 반대자 개념을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형에서의 그 주인공이 진짜 추구하는 가치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거와 대립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것처럼 심청이한테 호의를 주고 심청이를 도와주려고 하네,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라고 했으면 사실 이 문제는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형식 스키마가 중요하다, 우리가 문학 이론을 배운 거를 그냥 이렇게 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때그때 어떤 발문, 어떤 지문, 어떤 조건, 어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보고 이를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게요. 2008년 공청회 문학 5번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이 심청이와 관련해서 여기 문제가 그대로 또 이거와 관련돼서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문제를 꼼꼼하게 보셨다면 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청회에 있는 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직접 쓴 해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가끔 그 공청회 문제 중에도 문법이랑 논술 몇 개 틀린 게, 사실 내용이 틀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제 기출문제 분석집 올릴 때는 그 오류가 있는 부분, 틀린 문제는 다 수정을 했고요. 틀리지 않은 부분은 그냥 최대한 그대로 원문을 살려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사실 저희가 방금 다뤘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심청전의 경우에 아버지 신봉사는 그저 자신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아니다, 맹인이라는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 젖동량을 하는데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심청을 길렀기에 심청에게 신봉사는 진정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은인이다. 즉 심청과 신봉사 사이에는 부녀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끈끈하면서도 남다른 인간적 육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효는 궁극적으로 그냥 단순한 유교적 효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에서 비롯되는 효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발휘대기의 효와 비교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미리 잘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 앞에 있는 부분도 연결되는데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7 B7번인데요. 이건 검료와 인경업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에 따른 결말 구조가 첫 번째 성취, 그래서 예술 미적 범주와 관련된 거, 그리고 둘째 해결된 거, 자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셋째로 그냥 인쇄가 된 이 작품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어쨌든 순고미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순고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잘 알고 있는 그 미적 범주, 비장미, 순고미, 우아미, 골개미 중에 하나를 얘기하죠. 근데 이 미적 범주와 관련해서도 그냥 좀 따로 정리했거나 아니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재에 실린 내용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 역시 이 책을 전체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동일의 한국문학 이해의 길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여기서 3부에 보면 그 미의식 관련된 그 미적 범주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3부에서 한 3가지 파트 정도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파트만 읽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사실 임용시험과 크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혹은 그냥 요즘 최근에 많이 보시는 책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여져서 3부의 이 첫 번째 작은 그 파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그 미적 범주를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왜 이게 순고미인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아씨와 나의 인경업이 맞이하는 결말 중심으로 미적 특성의 공통점을 밝히고 그것이 구현되는 양상의 차이점을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차이점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고려해서 서술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와 세계의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소설을 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위에 입각한 대결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셨다면 또 힌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말에 이르러서 이 자아와 세계가 뭐 그때도 계속 대치된 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아가 뭐 이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가 이겨서 자아가 실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양상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양상에 대해서 서술하고 보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앞부분의 미적 특성의 공통점을 밝혀라라는 것은 결국에 미적 그 범주가 동일한 미적 범주가 나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쓰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순검이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중점을 두면 이제 아씨가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순검이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목숨을 끊으련다. 너는 내 보검 두 자루를 팔아 여기 선상에다 나를 묻어다오. 죽어서나마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아무 한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그 자아인 아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주어진 것은 부모와의 이별이고요. 있어야 할 것. 그래서 내가 죽어서나마 부모님 곁으로 간다. 그래서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즉 부모와의 재회로 해소 융합되기 때문에 순고미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임경옥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좋은데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김자점이 개교를 부려서 임경옥을 지금 잡으러 왔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경합이 의계하나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지만 상명을 위열치 못하여 잡혀갈세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경합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상명, 그러니까 왕의 명령, 위에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잡혀간다고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중략 있죠. 그래서 나는 죄 없이 잡혀간다. 그냥 잡혀가는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중략 다음에 경합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여기서 죽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치 경합이 왜 죽는 것처럼 보이죠? 네, 상명을 위열치 못해서 내가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김자점을 따라가서 죽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있어야 할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든 충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지금 김자점과 대립을 하게 되면 상명을 그러니까 상명을 어기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죽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 도덕적 당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임자점이 죄송합니다. 김자점에 대항하는 임경업이 내가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을 그 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음을 불사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사실 작품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조동일의 이 책에서는 오히려 임경업전을 얘기할 때 그 임장군전 얘기할 때 비장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를 철저히 발문과 지문 또 조건 작성 방법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지문만을 보면 여기 중략 때문에 사실 임경업이 김자점에게 되게 대립하거나 직접적으로 맞선 장면이 나오지 않은 채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조동일의 그 임경업전에서의 비장미를 설명할 때는 임경업이 김자점에 대해서 계속 대항하고 맞서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를 비장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어진 지문에서는 마치 임경업이 그냥 명을 어기기 싫어서 그냥 죽음을 불사하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당위를 지키고자 당위를 지키고자 함으로써 순고미를 결국에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뒤에 이제 자아와 세계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적 범주와 별개로 이 갈등 양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아씨였고 이 아씨와 직접적으로 갈등을 하는 것을 원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집안에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이제 원수한테 복수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씨가 자살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아씨의 원래 처음에 그 목표는 이 원수에게 복수를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 집으로 가서 이렇게 재주 보여주는 척하고 다 이렇게 복수에 성공한 모습이 나왔어요. 복수했노라 하고 여기서 이제 복수에 성공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와 그 대립하는 또 다른 자아 혹은 세계인 그 원수랑은 싸워서 복수에 성공했기 때문에 누가 이겼죠? 네, 아씨가 이긴 겁니다. 아씨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씨가 자아가 세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임경업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자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세계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자아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많은 선생님들께서 순고미가 아니라 비장미로도 약간 파악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장미. 근데 저는 비장미로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작품에 그 우리가 주어진 작품의 지문에 근거하지 않은 경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여기 부분에 꽂히면 선생님들께서 비장미로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주어진 지문을 전체를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에만 좀 꽂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시를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시상이 막 전환되거나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면 시상이 전환되는 구절 이후의 내용과 앞의 내용이 다르고 또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뒤의 내용은 되게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만 꽂혀서 여기를 다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아들이 아니라서 뭐 세상에 있어도 뭐 대를 이을 수 없는 운명이야. 그래서 뭐 내가 혼사를 누가 치러주겠니? 막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 비장미다. 그래서 세계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는 그 대를 이을 수도 없고 뭐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게 세계고 그래서 세계에 패배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저는 완전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의 그 배경 지식이 많이 들어간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간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뒷부분에 나오는 그 아씨의 말에서 보면 나는 목숨을 스스로 끊고 또 이제 부모님 곁으로 가서 스스로 아무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전에 그 비장미로 해석했던 그 부분들이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임장군 전에서의 이 중략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살아나서 임장군이 직접 대적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비장미가 두드러진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이 중략을 통해서 이 비장미가 두드러지는 작품을 이렇게 장면을 없애버리고 임장군이 마치 상명을 어기기 싫어서 그냥 죽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순고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장미가 만약에 정답으로도 맞출 수 있게 해줬다면 제 생각에는 좀 허용으로 해줬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순고미가 좀 많이 못 쓸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이제 조동희 선생님이 대놓고 이 임장군전이 그 비장미의 예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고려했을 때 약간 뭐 허용 답안으로 해줬을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부분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사고구술 또 그 사고구술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 문항 해설 부분에 대해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19 B8번인데요. 이 2019 P8번 같은 경우에도 박씨부인전이라는 그 영소설이 나왔는데요. 이 여성 영소설가 또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을 고려한 그 답안 작성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박씨부인전에 공부를 다들 하셨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는데 이 박씨부인전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중요한 작품이어서 많이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이 부분에 틀린 것을 고쳐주라고 나오는데 여기 질문 4번이죠. 질문 4번. 질문 4에 대한 학생 답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학습 지도 방안을 서술할 것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병자호란에 패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 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을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뭐 지문을 열심히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그 자습서에 호란에서 패배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작품이다라는 식으로 이 박씨전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당연히 틀린 해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임용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저희가 그냥 애들 수준의 국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애들을 좀 더 가르칠 수 있고 또 애들이 뭔가 질문했을 때 더 맥락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교수자로서의 사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습서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한 그런 자습서나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사실 다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루려고 예정 중인데 어쨌든 가볍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자습서 약간 그 해법문학 같은 자습서로 간단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지문을 꼼꼼히 읽지 않는다면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문을 꼼꼼히 읽으면 여기 남한산성에 패한 분 또 조선 임금의 항서라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병자호란에서 패배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그 병자호란에서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사실 그때 우리가 엄청 신이한 존재인 되게 비범한 능력을 지닌 박씨라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해서 그냥 우리 백성들을 정신적으로나마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했다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19 A4번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백운거사전이라는 작품이 탁전인데, 이게 가정과 탁전, 그래서 그 전의 전통을 얘기할 때 나왔던 문항이고요. 이 부분에도 어떤 문학사적 지식이 있었다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문학사가 아니어도 이게 2011에 29번에 예산은자전이라는 탁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탁전이라는 말이 여기서 들으셨다면 사실 쓸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항과 답안의 유기성을 고려했을 때 기억이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혼미하였다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기억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면 수성에 물을 대어 단 한 판의 싸움으로 함락하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함락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술을 마시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술을 마시고 엄청나게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다까지 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면 잔뜩 취해서 뭐 술을 마시며 정도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혼미하였다라는 단어가 있는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혼미하였다를 인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 분석하실 때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다 주변에 그 나와 있는 단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학 개념에서 중요한 것들 혹은 어떤 작품론이나 작가론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2014년도 그 14학년도 이후 그 서술형 기출 같은 경우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꼼꼼히 보시고 또 다시 한 번씩 꼭 다 풀어보시지만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도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심청전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그 연결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꼼꼼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